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뉴욕타임즈 기자로 활동하던 저자는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6명의 노인을 1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서 암울하고 고단한 이야기가 흘러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저자는 그 생각이 절로 바뀌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지,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 마음을 다해 알려줍니다. 저자는 평생 잊지 못할 1년간의 인생 수업을 통해 감사의 힘을,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법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법을, 생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소중한 이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삶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진중한 태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입니다. 이 책은 삶의 마지막을 향해 유유히 걸어가는 노인 6명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오늘이 가기 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승, 진정한 현자와도 같던 이들과의 대화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 행복에 대해 함께 묻고 답하며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1980년대 스웨덴의 사회학자 라르스 토른스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고도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토른스탐은 고령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들려주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누군가에게 작업을 거는 일은 더 이상 큰 재미가 없었다. 그들은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이 큰 전체의 일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외로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토른스탐은 노년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제로 트랜센던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노년이 쇠퇴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걱정을 초월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의 절정기라는 것이다. 노년으로 가는 시간들은 이 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토른스탐은 74세에서 10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50세 이후에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제 나는 얄팍한 인간관계에 흥미가 줄었다라는 문항에는 전체의 75%에 달하는 사람이 동의했고, 나는 사색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라는 문항에는 3분의 2가 긍정했다. 물질적인 것들은 전보다 중요하지 않다 해도 81%가 동의했다. 그들은 점점 더 타인을 배려하게 되었고
인생에는 절대 풀지 못할 수수께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직장에서 출세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흔히 발전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지 않는데도 노인들은 여전히 더 심오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토른스탐이 발견한 눈에 띄는 사실 중 하나는 노인들이 기억과 최근의 경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거에 나눴던 대화들을 되새겼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예전 잘못을 사과했고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것들에 새삼 감사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지혜와 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모니카 아델트 교수는 복잡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는 노인들의 성향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의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지혜는 천재성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힘도 아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거나 중동의 위기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능숙함이 필요하다. 모차르트는 천재였지만 당신과 나의 어머니는 현명하다. 고령자들이 정말로 더 현명한가를 측정해 보기 위해 아델트 교수는 3차원 지혜 척도를 고안해냈다. 이 척도에는 인지, 삶을 이해하는 능력, 반성,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능력, 정서, 감정적인 능력의 3가지 축이 그려져 있다. 각 개인에 따라 특정한 한 가지 측면이 나머지 측면들에 비해 강할 수도 있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 3가지 모두를 골고루 활용했고 그로 인해 각각의 측면이 다른 측면들을 더욱 보강해 주었다. 아델트 교수는 이 척도를 통해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며 현명해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효과는 행복감이 낮은 양로원이나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더 현명하다고 평가된 사람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또래들만큼이나 자신의 삶을 더 만족스러워했다. 현명한 사람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덜 실망한다. 고령자들은 결코 쓸 수 없는 재산에 욕심을 내거나 이룰 수 없는 욕망을 품지 않는다. 게다가 기억나지 않으니 무시당했다고 복수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지도 않는다.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젊은이들도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시시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고 아델트 교수는 말한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줄어들어요. 하찮은 것들에 쓰던 에너지들을 이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것들에 쏟아붓는 거죠. 대개 고령자들은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니까 괜찮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죠. 죽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죽는 과정까지도 더 잘 받아들여요. 요나스 메카스는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행복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그의 친구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쓴다. 또 약과 술이나 욕정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스스로 불안을 자초한다. 하지만 그는 소련과 나치에게 시달렸던 일도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덕분에 뉴욕으로 와서 새 삶을 읽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맞아, 나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그의 집에서 그가 말했다. 나는 뭐가 변하고 뭐가 그대로일지 아니면 살짝만 변하고 말지를 더 잘 알아. 내 친구들은 이건 갑자기 바뀌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과 남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선택하겠는가? 결국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추악하고 끔찍한 현실 대신 예술과 아름다움을 선택해. 꽃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추악하고 끔찍한 것들에 둘러싸인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나는 옛 시인이나 과학자, 성직자, 가수, 음유 시인들에 반하지 않고 인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뭐든 하는 게 내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 나 나름의 방법으로 그분들의 업적을 이어나가는 거야. 나이와 상관없이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욱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거나 질 수 있는 일종의 시험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좌지우지하는 무언가로 말이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더 현명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들 중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을 우리도 원한다면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2000년 전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주장했다. 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든 모르든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추락하기 전 천천히 아래를 향해 내려올 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 끝자락 위에 서 있는 시간에도 나름의 기쁨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될 수도 있다. 드디어 뭔가를 원하는데 질려버렸고 다 끝났다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는가. 카스텐슨 교수는 랍비의 말을 이용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나이를 먹으며 이러한 사실을 자연스레 깨닫게 되고 그중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뜻 받아들인다. 하지만 꼭 나이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6명의 내 스승들은 기꺼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노인을 주제로 한 논의들은 대부분 노년에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쏠려 있는 편이다. 몸과 마음이 급격히 쇠약해진다거나 시한부 환자를 간호하는데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든다거나 하는 내용들이다. 아니면 세월을 거스르는 듯 늙지 않는 할머니를 어디선가 찾아내 소개한다.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마티니를 즐기며 마라톤을 하는 등 예사롭지가 않다. 내가 만난 고령자들은 대부분의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위의 예시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잃은 것들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고 원하며 새 아침을 맞이했다. 무릎이 쑤시고 예전만큼 십자말 풀이가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노화는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불현듯 들이닥치는 일이 아니었다. 또한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해 나가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흔히 우리는 고령자들을 활용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걱정거리라고 생각한다.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며
쭈글쭈글 주름만 가득한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여기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젊다. 사랑을 원하는 노인들은 속이 시커먼 영감들 뿐이다. 우리는 할 일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기를 바란다. 델마와 루이스가 낭떠러지로 차를 모는 대신 나이가 들어 시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이따금 남자들과도 친구가 되고 간병인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면 훨씬 더 신나지 않을까. 미국의 작가 메이 사터는 61세에 발표한 소설 나 이제 내가 되었네에서 이렇게 썼다. 문제는 노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나이가 전혀 흥미롭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년들에게도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노인학 전문가인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는 노인들을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듬뿍 담고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내가 고령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배운 교훈도 이거였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가진 이런저런 능력들이 쇠퇴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핑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더 늙어. 고령자 6명은 모두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60년을 함께 지낸 연인을 떠나보내고 싶거나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걷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건강을 잃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리한 기억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나 한때 잘 나가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탄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반쯤 귀먹은 늙은이들 사이에 끼어 휠체어에 갇혀있는 신세라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럴 수도 있다. 역시 마티스야. 고령자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고를 수 있을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지금까지의 내 모든 예상과 벗어난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이 든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낀다고 말한다. 행복감은 70대 즈음까지 높아지다가 서서히 줄어들지만 90대가 되어도 20대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다. 우리는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가장 좋을 때라고 여기지만 고령자들은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현실에 만족했고 덜 불안해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고 무슨 일이든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나쁜 면은 받아들였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는 이렇게 썼다. 80살이 된 나는 20살이나 30살 때보다 훨씬 쾌활하다. 1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 젊음은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견뎌내기도 그만큼 고통스럽다. 고령자들은 살면서 경험을 통해 기대치를 낮추게 됐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됐다. 젊은이들과 달리 나쁜 일을 겪더라도 그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성 편향이라고 부른다. 저절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몸과 마음 모두 쇠약해져가는 노인들이 어떻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보다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인생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우리는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6명의 고령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일과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원칙은 모두 같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좋아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자들은 이를 선택, 적정화, 보완 모델이라 부른다. 노인들이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잃어버린 것들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만약 젊었을 때와 비교해 30%의 능력만 남아있다면 진정 하고 싶은 일에 그 힘을 써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면 살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젊음의 오만일지 모른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만약 85세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서로 기댈 수 있는 끈끈한 사이이길 바란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를 그때부터 현재까지 쭉 시간을 거슬러 살펴보면 된다.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목표가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당장 지금부터 목표를 찾아 나서야 한다. 더 오래 일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바라는 삶을 얻지 못할지 모른다. 직업을 바꾸거나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수도 있다. 서로의 인생을 갉아먹기만 하는 결혼 생활은 일찌감치 정리해버리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85세에는 어떻게 살아야 즐거울까를 열심히 그리다 보면 노년 시기를 이미 결말지어진 한 이야기에 딸린 후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후반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인생의 과정도 달리 보인다. 그전까지는 우리 인생을 취직이나 첫집 장만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는 것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수십 년에 걸쳐 같은 주제들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보게 된다. 공부와 일, 그리고 사랑을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만 일어났던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평생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겪어나갈 수 있다. 처음에는 경험이지만 그 후에는 추억이 되어 계속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변주들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삶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난 고령자 6명은 모두 각자 다른 형태로 행복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프레드는 남들의 눈에는 하루하루 힘들어 보이는 삶을 살면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 자녀들이 있는 루스는 대가족 사이에서 모두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요나스에게는 일이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휴가를 가지도 않았고 고된 일이 많았다고 대충 하루를 마감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영화에서나 실제 삶에서나 아끼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와인을 즐겼다. 우울할 틈이 없어. 나는 담담하거나 즐거운 일에 끌려. 찜찜하고 우울한 영화를 만드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대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행복한 광경들이 더 좋아. 왜냐고? 그냥 내가 원래 그렇게 생긴 거지.
아마 무의식적으로 인간에게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나 봐. 핑은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들과 매일 마작 게임을 했고 헬렌에게는 하위가 있었다. 심지어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존마저도 거의 하루 종일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눈앞은 거의 보이지 않고 혼자서는 밥 한술 뜨기도 어렵지만 그는 애써 더 좋았던 시절을 생생하게 그려내고는 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일도 많았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도 정말 끝내주기 좋은 날이었지. 온 사방에서 빛이 나더라고. 파도도 잔잔한 게 저 멀리 바다가 꼭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어. 그날 저녁에 내 동생이 놀러 왔어. 그 덕분에 걔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사진들을 남길 수 있었어. 이들은 모두 살면서 마주친 문제들 때문에 애태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나이 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흔히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상황을 짊어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다. 오하이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쓸모가 없어진다 등의 문항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7년 반가량을 더 오래 살았다. 운동이나 금연을 통해 늘어난 수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고령자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혹은 한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곧 떠날 사람의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이다. 헬렌 모제스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네 나이였던 적이 있지만 너는 절대 내 나이였던 적이 없어. 요즘 고령자들을 가리켜 고령화 쓰나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저 먼 바다에서 모여서 금방이라도 우리의 해변을 삼켜버릴 쓰나미가 아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지 않다면 인간과 인생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또한 놓치고 말 것이다. 나이 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지 모른다. 고령자들의 삶을 갓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 역시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몰랐다. 그저 노년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어쩌면 나이 들어서 결국 남은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 하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마저 한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다못해 나는 내가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나이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베티 데이비스가 했다는 유명한 표현이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나이는 아무나 먹는다. 현대의학 덕분에 결국 거의 누구나 늙게 된다. 세월이 몸을 공격하는 날이 짧든 길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건 몸이 노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노년이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판결로 만들었다. 너무 늦기 전인 20대쯤부터 현명하게 요가를 시작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년은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 규정해 놓은 개념이다. 인생 중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중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젊은이들의 의견은 유치하고 어리석으며 고령자들의 의견은 노망이 나서 주절거리는 소리 정도로 치부해버린다. 고령자들과 젊은이들이 각각 노년을 바라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나와 내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운동을 하거나 살을 빼지 않겠다고 하셨다. 만성적인 등의 통증을 꾸준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게다가 물리치료는 사기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사시는 건물에 실내 수영장이 있었지만 수영복을 갈아입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그마저도 하지 않으셨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태극권 수업은 너무 이른 새벽이라 반대하셨다. 등과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동생들과 나는 어머니에게 전동 휠체어를 타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한번 걷기를 멈추면 태도 운동을 하지 못하고 몸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휠체어 덕분에 어머니는 더 자유롭게 미술관에 가거나 연극을 보러 다니실 수 있었다. 심지어는 할인을 받기도 하셨다. 그때 나는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이따금 그 한계들을 안고 살아가는 편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단기적인 해결책들이나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가 최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고령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던 헬레는 1년 사이에 보행기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다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정말로 끝장난 사람들은 치매가 있는 요양원의 입주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루스도 더 이상 전처럼 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휠체어를 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정신도 멀쩡하다며 만족했다. 물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 프레드는 다음날 아침 또다시 눈을 뜨는 게 즐거웠다. 하루하루 더 늙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는 그였다. 존만 빼고 모두들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선을 다시 긋고 있는 듯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위치에 말이다. 내 눈엔 충격적인 문제들도 그들은 85세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었다. 정말 나쁜 소식은 아예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젊었던 시절을 동경하는 대신 스스로를 가장 자신답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했다. 다시 말해 자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요나스에게 그것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이었고 헬렌에게는 하위였다. 전에 살던 시설에서 떠나기 싫어했던 루스는 자녀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존은 늘 월터를 떠올렸고 핑은 마장 모임에 꾸준히 나갔다. 프레디에게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었다. 매 순간은 행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어젯밤 텔레비전에서 경기를 보고 펄쩍 뛰어올랐다니까. 침대에 아내가 없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렇게 침대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걸 봤으면 나를 미쳤다고 했을 거야. 그 순간에는 그게 행복이었지. 내 생각에 슬픔은 전에 일어났던 어떤 나쁜 일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 처음에는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척 하찮게 보였다. 하지만 1년을 지내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얻는 보상은 삶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컸다. 고령자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 상태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나이에서도 몸 상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 고령자들은 자신을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전략을 가진 몸으로 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무렵을 기억한다. 병원의 끔찍한 병실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계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던 모습을 말이다. 분명 그런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즐거웠던 과거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건강했을 때는 아마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서서히 고령자들이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점점 죽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한 토론이 되어갔다. 이혼을 하고 한쪽 발의 인대가 끊어져 보조개를 싣는 등 내 인생에도 장애물이 생겨났지만 더 이상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방문하는 일 역시 더 즐거워졌고 내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프레드는 감사의 힘을, 핑은 행복하도록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 존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헬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요나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법을, 마지막으로 루스는 소중한 이들을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회는 지난 수백 년간 어른들을 의지하며 가르침을 받아왔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겨우 최근부터다. 나는 새로운 땅을 개척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계들을 재발견했을 뿐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무척 행복해졌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으로 아쉬웠다. 사회과학자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덜 불행한 이유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물론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노인도 많다. 특히 심각한 질환이나 극심한 통증, 지독한 가난은 노인들에게 유독 더 버겁기 마련이다. 그저 몸이 노화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프거나 허약하지 않다. 이전의 세대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노인이 더 건강하게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인들의 건강이 약하다는 부분에만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스탠포드 장수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라 엘 카스텐슨 교수는 노인들이 삶에 더 크게 만족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 정서적 선택성이라 불리는 그녀의 가설에 따르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노인들은 당장 즐거울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반면 아직 갈 길이 먼 젊은이들은 비록 앞으로 쓸모가 없을지 모르더라도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쌓기를 선호한다. 또 젊은이들이 현재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 중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을까봐 초조해하는 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들 중 가장 좋아하는 것 몇 가지만 추려냈다. 젊은이들은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기를 바라며 키스를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키스한다. 85세 어르신이 무기화학 수업을 들으시겠어요? 라고 카스텐슨 교수는 말했다. 어쩌면 노인들은 말 그대로 내일이 없는 듯 사는 건지도 모른다.
카스텐슨 교수는 교통사고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뒤 노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21살이었던 그녀는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있던 날 그녀는 아기를 집에 맡겨둔 채 친구들과 함께 그룹 하투나의 콘서트에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술에 잔뜩 취해 운전을 하는 바람에 미니버스가 뚝 너머로 굴러떨어졌다. 카스텐슨 교수는 대퇴골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폐에는 구멍이 났고 머릿속이 부어올라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3주간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했다. 그러고는 정형외과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부러진 다리가 위로 들어올려 고정된 채 4개월을 보냈다. 마침 같은 병실에는 엉덩이 뼈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세 할머니들이 입원해 계셨다. 그곳에서 그녀는 의료진이 할머니들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할머니들은 인생의 우여곡절이나 다양한 욕구들까지 포함해 자신들의 삶을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제도 안에서 그들은 자아의식을 잃고 무력해졌고 카스텐슨 교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나이가 드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주변에서 이끄는 대로 변해가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큰 걸림돌은 노화 자체의 문제와 노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젊은이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여긴다. 그런데 노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에서는 잠자코 받아들이라고 다독인다라고 썼다. 카스텐슨 교수는 일부 노인들이 느끼는 무력감 가운데 노화 그 자체로 인해 느끼는 무력감과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받기 때문에 느끼는 무력감이 각각 얼마나 될지 궁금했다. 아울러 인생의 후반을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길게 사는 것일 뿐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달라질지도 의문이었다. 마치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운 좋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말이다. 1990년대 초 카스텐슨 교수와 스탠포드의 연구팀은 긍정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년에 걸친 실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18세에서 94세 사이의 피실험자 184명에게 전자호출기를 나눠주고 일주일간 하루에 5회씩 호출해 해당 시점에 긍정에서 부정에 이르는 여러 감정들을 각각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 적도록 했다. 행복, 즐거움, 만족감, 흥분, 자부심, 성취감, 호기심, 재미, 화, 슬픔, 두려움, 혐오, 죄책감, 당황스러움, 부끄러움, 불안, 짜증, 분노, 그리고 지루함 등 총 19개의 감정들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각각 5년과 10년 후 동일한 주제로 실험을 반복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고령의 참가자들은 젊은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었다. 또한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다시 말해 화가 나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표현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조차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행복, 목적, 만족, 아름다움, 사랑. 인생의 좋은 것들은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책에 등장한 고령자 6명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노후의 삶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만 좋은 점들은 싹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눈은 침침하고 거동은 불편하며 목표나 존엄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고 집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날 거라고 상상했다. 어쩌면 빈털터리가 되거나 노인성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 날씨가 아무리 험악해지더라도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자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왜 일기예보에 구름이 나왔다고 걱정을 해야 할까? 자신의 인생을 살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해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하며 더 크게 감사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 앙심을 품거나 욕심을 부리는 일도 적어야 한다.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삶, 특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한결 즐거워진다. 심지어는 즐겁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을 때도 말이다. 제 케루악의 소설 길 위에서의 주인공 딘 모리아티는 이렇게 말한다. 있잖아. 문제라는 말은 신이 거기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매지 마. 나는 내가 이 책의 교훈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행복하게 살며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나? 아침에 눈뜬 나는 정말로 행복했나?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어떤 면에서도 만족스러웠다고 하기엔 여전히 너무 이르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유리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하면서 형편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물론 지금도 우울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는다고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나는 배워가고 있었다. 그렇게 죽고 싶어 하던 존 소런슨이 죽었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2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프레디의 죽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을 좋아했고 그들이 그립다.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빌지는 않을 것이다. 친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나는 전처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미리부터 절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여전히 씩씩하게 치료받는 중에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축하했다. 이것은 현실에 만족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싸울 수 있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암을 치료하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당당히 맞서서 정의를 요구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이길 수는 없다. 당신이 힘들 때에도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보람차게 만드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잃거나 골반뼈가 으스러져도 견뎌내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책상 앞에 더 진득하게 앉아있게 된다고 해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더 잘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여행도 실망스러워진다. 행복, 목적, 만족, 우정, 아름다움, 사랑과 같이 인생의 좋은 것들은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좋은 음식, 친구, 예술, 따뜻함, 가치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 가장 쉬운 일인데도 나는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때로는 쉬운 일들도 정작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나는 오랫동안 삶의 의미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데 있으며 편안한 삶은 책임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요나스가 말한 대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면 카메라를 사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올 기쁨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